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첫 시작부터 이상하게 글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로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니까요. 같은 여자로서, 가족으로서, 또 누군가의 며느리와 딸로서 이런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치 못했어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던 제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싶네요. 정말 덕분에 사람 목숨 하나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혀를 내두르고도 남을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늘 중간만 하자, 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 일, 그런 엑스트라 혹은 조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단언컨대 주연을 욕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무난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살아오는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제 삶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 댁에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걱정도 없이 지냈고, 차곡차곡 적금 모으고 연금저축 따로 하고 보험도 넉넉하게 들고 제 취미 생활에 아낌없이 돈 써가면서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맞춰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왜 결혼 지옥으로 들어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찾아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나이 32이 되었을 때 제 청약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쌓이게 되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할 생각이 절절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언젠가 제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아둔 청약 통장이었는데 글쎄 경기도권에 괜찮은 청약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얘, 너 청약 통장 있지 않니? 이번에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믿져야 본전인데 신청이라도 한번 넣어보지 그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하긴 그것도 그래. 가지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아이 설마 뭐 제가 당첨되는 그런 큰 행운이 찾아오겠어요? 어차피 할 거 혼자 산다 생각하고 작은 평수나 하나 넣어봐. 큰 평수는 잔금 때문에 힘들 거야 어차피. 작은 평수도 공간 활용하기 좋게 잘 빠졌던데. 친정엄마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작은 평수 28평 아파트에 청약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작은 평수가 더 치열할 줄 알았더니 그 동네가 쫙 바뀌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란 학교는 다 들어와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가지게 되면서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가 더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지역도 신도시라 깔끔하고 도로나 편의시설도 잘 들어와 있고 또 뭐 대형마트부터 시작해서 종합 쇼핑몰까지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면서 엄청나게 집값이 오를 거라고. 근데 제가 딱 당첨이 된 겁니다. 28평 아파트에 말이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야, 내가 네 엄마 말 잘 듣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자 말만 잘 들어도 반은 성공하는 법이야. 이거야말로 로또다 로또. 거봐, 넣어보길 잘했지. 집값이 막말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마당에 청약으로 싸게 사게 되면 정말 남는 장사지.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팔랑거려서 대출 빚을 내서라도 이 집을 가져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 10%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해결을 했고요. 중도금 60%는 10%씩 6차례에 걸쳐서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32이었고 제가 간호대를 졸업한 이후에 근무를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8년 차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연봉이 꽤 괜찮았어요. 야간 특별수당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적금 모아둔 거, 주식에 넣어둔 거 정리하면 중도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죠. 거기다가 중도금 대출도 있었고 부모님께서 아주 조금 도와주신다고 했기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세대가 꽤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입주까지 2, 3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아파트 집값을 보고 팔아치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게 웬걸 매매 제한 때문에 3년은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장 제가 투자를 하고 있던 것들도 전부 빼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3년 실거주를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중도금까지 내버린 상태에 저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다행히 친정과 먼 거리도 아니었고 직장까지는 15분 정도 더 멀어지긴 했지만 제 아파트가 생기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결혼을 딱히 생각해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평생 솔로로 살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선택적 비혼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기 때문에 제 집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집이다 생각하니까 새 집이었지만 도배도 제 취향대로 하고 싶고 또 저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 두고 싶고 아주 그냥 의욕이 팍팍 샘솟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독립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니까 또 나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후줄근한 잠옷 차림으로 편안하게 있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 배달 음식을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점,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30 초반에 너무 철없는 소리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집안 청소라든지 빨래, 음식 해먹는 건 귀찮았지만 그래도 제 집이다 생각하니까 또 치우고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을 불러서 밤새 술을 먹기도 하고 또 쉬는 날엔 소파에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내내 TV만 보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더랍니다. 관리비나 생활비가 예상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던가 진상 환자에게 시달려도 내 집에만 오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내 집 마련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호사로 근무를 하던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남자친구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술자리에서 소개팅 한번 주선해줘라 하다가 정말로 소개팅을 받게 된 것이었죠. 초면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동갑이라서 그런 건지 금방 말도 터놓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비슷한 점을 찾아내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랑 통하는 게 많았어요. 둘 다 건강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혼자 살면서 배달 음식이랑 음주를 즐겨하게 되어서 건강 관리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건강 관리에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야식을 끊고 예비 신랑의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나서 양가 부모님께 오픈을 하고 서로 소개를 시켜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30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하나둘 시집 장가를 가니까 마음의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예비 신랑이랑은 성격도 잘 맞아서 서로 싸울 일도 없었고 같이 살면 평생 서로를 챙겨주면서 알뜰살뜰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 가지 단점인 것은 예비 신랑이 헬스 트레이너라서 벌어오는 돈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헬스장도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예비 신랑이 근무하는 헬스장은 PT 손님들이 결제를 해야지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곳이라서 회원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이가 정말 몇십만 원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이 별로인 건지 굳이 꼭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사랑으로 다 감싸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계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비 시댁에서도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거든요. 아무리 손님으로 오긴 했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제가 눈치가 보여서 집안일을 좀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한테 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식사 차리는 거 제가 좀 도울게요. 아니면 식사 후에 설거지라도 제가 할까요? 아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괜찮아. 손님에게 절대로 그런 걸 시킬 수야 없지. 아이, 그래도 제가 지금은 손님이지만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편안하게 시켜주세요. 가만히 있자니 몸이 근질거려서 그래요. 절대로 우리 집에서 뭐 할 생각하지 말어. 나중에 시집을 와서도 내 살림에 손댈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신혼집에 놀러 가게 되면 그때나 대접받고 싶어. 알겠지?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친구들의 시댁과는 다르게 우리 시어머니는 상당히 깨어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시부 또한 저에게 평생 손님 대접해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사이좋게만 지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살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시키려고 난리를 치는 시댁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댁을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있죠. 저에게 아주 소름이 돋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글쎄 저랑 같이 서로의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나 봐요. 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 SNS 아이디까지 본인 것에다가 올려두었는데 어느 날 SNS 알림이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SNS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누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좋아요 같은 걸 누르는 일이 없었거든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예비 신랑 SNS에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같이 태그가 되어 있어서 저에게도 알림이 온 것 같았어요. 들어간 김에 오랜만에 친구들 SNS에 올라온 것도 확인을 하고 언제 온지도 모를 메시지함도 쭉 읽어보고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서로 양계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결혼은 언제 하냐고 엄청나게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야? 너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더 늦어지면 안 될 거다. 임신도 해야 하지 않겠니? 이는 아유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예, 결혼하고 나면 천국이 따로 없을 거다. 내가 장담하마 평생 잘해줄 테니까 하루빨리 날 잡고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예비 시댁에서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나를 잡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까지 마음을 먹었으니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의 끝에 결혼을 하기로 날을 잡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예비 신랑이 글쎄 SNS 중독자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SNS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만 꾸며서 올리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매일같이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나 댓글을 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저랑 상견례를 한다고 장소랑 시간 날짜까지 SNS에 올려둔 거 있죠. 아니 자기야 굳이 이런 사실까지 올려둬야 해? 그냥 결혼 준비 중이다 정도면 몰라도 상견례를 언제 하는지 시간 장소까지 올려두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그래.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를 하려면 회원 유치가 중요해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고객 관리도 하고 그래야 해. 자기가 SNS를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래. 그런가? 그래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알겠어. 다음부터는 나랑 뭐 같이 하는 걸 올릴 땐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상견례 날이 되고 상견례를 하는 장소에 갔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보다 일찍 도착한 거예요. 토요일이라서 같이 움직이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근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기로 했는데 환자 한 분에게 급하게 문제가 생겨서 퇴근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 제가 더 늦을 것 같다고 먼저 출발하시라고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을 해놨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혀서 제가 훨씬 먼저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약을 한 룸에 미리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을까 하면서 주차장 가로질러서 들어가는데 건물 뒤편에서 조금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슬쩍 뭔가 하고 봤더니 예비 시모가 웬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끽해봐야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여자랑 말이에요. 예비 시모가 아주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 여자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더라니까요. 뭔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아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상견례 자리에 혼자 올라왔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예비 신랑이 전에 만나던 여잔가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결국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시댁 식구들, 우리 부모님 다 오고 나서야 다들 인사하고 밥 먹으면서 결혼 준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었어요. 저랑 예비 신랑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결혼식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이야기 나누면서 결혼식은 10월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이미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된 집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시부모님도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대꾸를 했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평이라서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둘이 살기에는 딱 적당한 구조에 적당한 크기 같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면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니 예비 시모가 마치 까먹고 있었다는 듯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박수를 짝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싶었죠. 아, 맞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청약 당첨된 집이라고 그랬지? 아이고, 든든하시겠어요. 똑부러지는 우리 며느리가 청약 당첨되어서 집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거 해내는 거 보면 뿌듯하기는 하죠. 신혼집은 걱정 없지요.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 다행이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아이, 그런데 요즘은 뭐 부부가 명의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긴다던가 그런 건 없나요? 예? 부부 사이에 명의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길 게 뭐가 있겠나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하시는가 싶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뭔가 싸한 걸 느끼신 건지 괜히 헛기침을 하셨어요. 글쎄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청약으로 당첨이 된 집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해야 해서 당장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전매 제한인지 문제 그런 게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모가 약간 실망한 눈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때 제가 시모의 욕심을 딱 알아봤어야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한번 착 가라앉아 버리니까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다 못해서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한테 한 소리 하셨죠. 당신은 갑자기 집 명의의 이야기를 왜 꺼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맙시다. 예민한 문제잖소. 그렇게 한번 꼬집고 넘어가니까 다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꽃피우게 되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예비 신랑의 전 여자친구가 깽판이라도 놓으려고 왔던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거기다가 예비 시모가 예민한 진명의 문제도 꺼냈겠다. 제가 굳이 말을 아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예비 시모한테 말을 했지요. 어머님,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살짝 봤는데 다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싸운 여자분은 누구예요? 제가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으시죠? 아유, 엄마나 그걸 봤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그러면서 은근히 누나를 굴리면서 예비 시부를 바라보는데
누구라고 속 시원하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수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시비 걸렸다 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예 너무 당황해하면서 말을 못하니까 꼭 누군지 듣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비 시부랑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싸워? 아니 주차장에서 누구랑 싸울 일이 있었어? 뭐 시비라도 걸린 거야? 아니 그게 내가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민서가 왔었어요, 여보. 어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뭐라고? 민서가 왔었다고? 그럼 우리 민서는 어디 갔어? 이 사람아, 여기 데리고 올라왔어야지. 그냥 찾아와서는 윽박만 지르다가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민서요? 어머님, 민서가 누군데요? 그게 자기야, 사실 우리 누나야. 저는 깜짝 놀랐죠. 여태까지 예비 신랑이 외동아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나 이야기를 꺼내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누나였거든요. 금시초문. 누나? 아니, 자기 외동아들 아니었어?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전혀 못 느꼈는데 아니, 이런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서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정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뒤로 시부의 입에 줄줄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부랑 예비 시모가 재혼을 한 사이라고 하지 뭐예요. 예비 시부는 사별을 했고 예비 시모는 이혼을 한 뒤에 각자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시모가 데려온 아들, 예비 시부는 그 민서라는 신우를 데리고 살림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예비 신우가 예비 신랑보다 2살 더 나이가 많았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둘 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일 때 만나서 가족이 되었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비 신우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부터 가족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비 시모가 친모가 아니라 쨌든 양엄마니까 뭐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쉽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고 방 밖으로 잘 안 나오고 거기다가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으로 엮인 사이지만 가족 구성원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랬대요. 예비 시모랑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안 받아주는 건가 하는 오해가 쌓일 무렵에 예비 시부가 그때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장기간 파견을 나가게 된 거예요. 가족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갈까도 싶었는데 그 나라 말도 모르고 뭔가 배우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예비 시부만 떠나게 된 것이었지요. 3년을 있다가 돌아오니까 딸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눈도 안 마주치고 불러도 대답 없이 무시하고 학교 갔다 오면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말이에요. 예비 시부가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서 왜 이렇게 네 멋대로 사냐고 난리를 친 거죠. 그렇게 예비 신우 나이가 고2가 되었을 때 예비 시부는 다시 한번 사우디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가족들을 다 끌고 가겠다고 결심했으나 2, 3년 갔다 오면 수능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한국에 남겠다고 예비 시모랑 예비 신랑이랑 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시부 혼자 또 2년을 더 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비 신우가 집을 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수소문을 해서 찾았는데 예비 신우가 글쎄 찾아오지 말랬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민서라는 예비 신우분께서 집을 나가셨고 연락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나타난 거고요? 아휴, 자꾸 한숨을 쉬어서 죄송합니다, 사돈. 글쎄 저도 참 속이 상해요. 민서가 글쎄 우리를 가족으로 못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집을 나가서는 연락 다 끊고 살다가 집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찾아와서는 돈을 내놔라 그러지 뭐예요. 오늘도 상견례 자리 조용하게 끝내고 싶으면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민서가 그랬단 말이야?
그 기집애는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니 내 자식이지만 정말 미쳐버리겠어. 매번 제가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돈 내놔라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 아이의 작태에 열이 받아서 안 찾아내고 안 보고 삽니다. 그렇게 못난 딸이 있는데 영 끊고 산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네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게 어디 말하기 쉬운 내용인가요? 마음고생 참 많으셨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 털어놓고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네요. 가족으로 끈끈하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사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며느라가야. 우리는 꼭 진짜 가족이 되자. 알았지? 그런 사정이 있으신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저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잘 지내봐요, 어머님.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날짜를 잡고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근데 좀 의문이 생긴 게 시부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예비 신랑은 왜 저에게 말을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나중에 예비 신랑한테 왜 말 안 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죠. 실은 고민하긴 했는데 그런 누나가 있다는 게 흠으로 느껴질까 봐 말을 못했어. 부끄럽기도 했고 말이야. 그런 누나 때문에 나까지 당신에게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가족이 집을 나가고 연을 끊으면 다른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 타이밍을 놓치니까 더더욱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 이해 좀 해줘. 또 그렇게 시무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진 않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을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식장 잡고 웨딩 사진 찍고 아무튼 그 스드메 그거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곰곰이 계산을 따져보니까 너무 계산적이게 굴고 싶지 않다가도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진 돈 다 털어서 집을 샀잖아요. 부족한 금액은 대출받은 것도 있고 갚아야 하니까 진짜 모아둔 돈이 거의 제로였거든요. 부모님께 손 벌려서 결혼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도 제가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주셨으니 부탁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참 계상이 두들겨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비 신랑한테 말을 결국 꺼내게 되었어요.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집도 해왔고 말이야. 혼수라고 할 만한 것들도 대충 우리 집에 다 있잖아. 새로 살 게 별로 없다고. 내가 이사 들어오면서 새 가전으로 샀으니까 끽해봐야 2, 3년 된 신식이니 침대 정도 바꾸는 거 말고는 혼수도 필요 없지 않겠어? 아니면 당신 짐 정리할 때 필요한 서랍장 같은 거 말고는 준비할 게 없잖아. 그거야 그렇지. 역시 똑 부러지는 우리 와이프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준비할 거 별로 없이 결혼할 수 있어서 좋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준비를 다 해놨는데 결혼식 비용까지 반반으로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나도 집 사느라 대출받은 것도 있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것도 있는데 결혼식 비용까지 보태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식비용은 당신이 부담하는 거 어때?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어. 나도 부모님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 나눠보고 답 줄게. 괜찮지? 저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지 않나요? 근데 예비 시모에게서 그날 이후에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결혼식 준비하는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딱 봐도 비용 문제 이야기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잡고 만났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찬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숨 고르고 따발총처럼 와다다 쏘아붙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 전에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말이야. 아니, 결혼식 비용을 우리 쪽에서 전부 다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서? 결혼을 뭐 우리 아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의견도 철저하게 반영이 된 결혼식인데 왜 우리 아들이 돈을 다 내야 하니? 따지고 보면 좀 그렇잖아요. 집도 제가 다 해오는 거고
혼술할 것도 딱히 새로 살 거 없이 신식이라서요. 제가 해오는 게 있으니까 식비용만큼은 남편이 부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면 안 되지. 그리고 애초에 그 집이 네가 살던 집이고 물건들도 네가 쓰던 거니까 다 네 것이지 않겠니? 네 물건은 네가 쓰는 건데 결혼식 비용을 우리 보고 지불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이는 집 사는데 돈 한 푼 안 보내고 혼수도 안 사오고 제가 물건을 같이 쓰면서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건데요. 아이고 기가 막혀. 원래 결혼이라는 건 말이다. 그렇게 길고 짧은 걸 대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말이다. 사라지는 돈이지만 집이나 혼수는 남아있는 돈 아니겠니? 그거부터가 애초에 계산이 다른 걸. 그렇게 하죠. 제가 제 돈으로 준비하고 다 쏟아부은 거니까 그건 사실 제외하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 재산은 어차피 네 것이니까 제외를 한다고 보면 너도 결혼식 비용을 반반 딱 나눠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다. 그럼 저 그이에게 월세를 받으면 되나요? 제가 해온 집이니까 같이 살아가려면 집세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기도 수도도 같이 쓸 텐데 딱딱 나눠야 하나? 뭐라고? 아니, 너 지금 그렇게 계산적으로 꾸는 거니? 아니, 이렇게까지 대바라진 애였어? 그 집 명의를 네가 들고 있잖니. 네 명의로 된 집이잖니. 맞죠. 제가 제 청약통장 당첨되어서 산 집이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 자꾸 명의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해온 집 있고 돈 한 푼 안 보태고 같이 사는 거니까 결혼식 비용만큼은 그이 보고 다 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건데 그게 큰 잘못인가요? 저 그 집 사느라 적금에 투자 비용 다 털었고요. 대출까지 있어서 돈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 나는 그게 아주 마음에 안 든다. 대출 비용 갚아야 한다는 거 말이다.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들 테고 그 대출비 갚는 것에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도 포함이 되지 않겠니? 그럼 우리 아들도 그 집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 건데 그 집을 왜 네 명의로 들고 있냐 이 말이야. 제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어서 제가 산 집이니까요. 아니 어머님, 부부 사이에 도대체 명의가 무슨 문제라고 그러세요? 부부가 되었으면 말이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다. 최소한 공동 명의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월세 운운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 우리 아들 어디 기가 죽어서 살 수나 있겠냐 싶다. 예, 그러지 말고 그 집 우리 아들 명의로 돌리자. 어머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제 집인데 그걸 왜 그이 명의로 돌리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공동 명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예 명의를 옮기라고요? 그 집 사는데 그이는 한 푼도 돈을 안 보탰잖아요. 명의를 왜 들고 가요? 예, 이제 부부잖니. 네가 그 집으로 유세라도 떨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겠니? 우리 아들 장가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 말이야. 헬스 트레이너로 나름 유명하다는 건 너도 알지? 버는 돈도 꽤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회원이 연장하거나 신규 등록해야지만 돈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영업 못하면 돈 한 푼도 못 버는 거잖아요. 어머머, 아주 악담을 퍼붓는구나. 그런 일이 흔하진 않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번다고. 회원만 신규로 등록하면 네가 버는 돈 이상으로 벌어올 수 있다고. 그럼 우리 아들의 생활비도 더 보태게 될 거고 그 집에 대한 지분도 생기지 않겠니? 그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그 집 명의 지금 못 옮겨요. 전매 제한 걸려 있다니까요. 그거야 3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니. 얕은 수로 우리를 속여먹을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 비용은 우리가 다 낼 테니 명의를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바꿔놓아라. 어머님, 그거야말로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명의를 바꾸라고 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결혼식 비용을 반반 내고 월세 받도록 할게요. 뭐라고? 어머머, 아니 그러면 네 말은 결국에 한 푼도 손해를 안 보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니? 우리 아들이 집에 왔으면 네가 월세 내고 살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양보해서 결혼식 비용을 그이가 다 내는 걸로 퉁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스몰 웨딩하고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이랑 어머님이 무조건 사람들 많이 불러야 하고 성대하게 해야 한다면서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셨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유, 내 팔자야. 우리 아들 잘 키워놨더니 대우도 못 받고 구박만 받게 생겼네. 됐고, 나는 할 말 더 이상 없다. 명의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겠다. 알겠니? 절대로 그것만큼은 못 들어드려요.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너 제대로 한번 시집살이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시집살이 신물나게 당하고 질질 짜면서 명의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당장 바꿔. 어디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토를 달고 있어? 갑자기 표정 싹 바꿔서 시집살이 운운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얼탱이가 없더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저한테 무슨 집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어요.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어머님, 이건 억지예요, 억지. 이후라도 타당하면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 고작 그이가 무시받을까 봐 명의를 바꾸라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명분이 왜 없니? 우리 아들이 말이다. 헬스 트레이너라서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올라가 있지 않겠니? 사업 관련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할 경우에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주거지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요즘 뭐 사업장 전기세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어머님, 그런 이유로 그의 명의로 돌리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그 세금 공제가 얼마나 된다고요? 몇백 원 받으려고 명의 바꾸는 건 제 손해죠. 왜 자꾸 토를 달아? 내가 다 알아보고 온 건데 그냥 우리 아들 명의로 바꾸라니까. 안 그러면 너 아주 매 명절 매 주말마다 시집살이 당할 줄 알아? 본때를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마. 그때 그 순간 정말 머리에 번개가 꽉광하고 치더라고요. 조상님이 큰 깨달음 한 방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모종의 이유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시모가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 결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파혼녀가 되고 말지 이혼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보란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지요. 신호음이 가다가 상대방이 받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통화를 했어요. 네, 언니 말대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진명의를 요구하시는데 저 이 결혼 언니 말대로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언니를 제가 도울게요. 얘가 지금 누구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통화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너 나랑 나누는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니? 당연히 중요한 통화였죠. 혼자 듣기는 아까워서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바로 민서 예비 신우였어요. 아줌마?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람 피를 말리면서 괴롭히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어? 기가 막혀. 이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소리가 있나 봐. 내가 아줌마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아주려고 아줌마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 절대 못 이길걸?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억울해도 참고 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참기만 하면 병나고 호구되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지 뭐야. 아줌마 딱 기다려. 내가 아주 철저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 너 민서니? 하, 기가 막혀. 지금 우리 몰래 민서랑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야? 민서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응? 엄마한테 아줌마가 뭐야? 그리고 네가 무슨 복수를 하겠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네가 나한테 갈기갈기 찢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다 들었어. 그동안 내가 아줌마 찾아가서 만만하게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는데. 아줌마가 내 이름 팔아서 그동안 거짓말 치면서 나랑 아빠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도 다 참았는데 그런 누명까지 씌워?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예비 신랑이 SNS 그렇게 결혼 사실을 떠벌떠벌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SNS를 잘 안 해서 몰랐는데 알람이 울리길래 가끔 가다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메시지 온 것만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프로필도 없이 저에게 말을 걸었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예비 신우라는 거예요. 상견례 이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누군지 딱 알 수 있었죠.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었으니까요.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대꾸를 해야 한다는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민혁이 누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예비 시모가 진짜 쌍년 중에 쌍년이라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천사 같은 예비 시모가 어떻게 쌍년 중에 쌍년이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거기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이미 예비 신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 의심이 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경악스럽더라고요. 민혁이도 마마보이에다가 지엄마 말이라면 꿈쩍도 못하는 놈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민혁 씨는 마마보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다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여자랑 민혁이랑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게 고립이 되었었는지 몰라요. 구박도 엄청나게 받았고요. 민혁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전부 제 잘못이 되었죠. 회초리도 엄청 맞았어요. 사랑의 매라는 핑계로 말이죠. 아버지께서 사우디에 갔을 때는 밥도 안 주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화장실도 몇 시간을 참았다가 눈치 보면서 몰래 갔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예비 신우의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꼭 필수품으로 필요한 여성용품도 안 사줘서 학교 보건실에서 빌리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짜 식겁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에게 늘 여자는 순종적인 여자 만나야 된다. 드세면 안 된다. 재산 주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그렇게나 했다네요.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글쎄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저는 마음 다 잡았지요. 이 결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면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예, 너 설마 졌단 소리를 믿는 건 아니지? 이런 일로 파혼하겠다는 거 아니지? 졌단 소리?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 말을 사람들이 다 믿어주겠지? 예, 며느라가야, 내가 말이다. 우리 민혁이 생각해서 한 일이야. 민서가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우리 민혁이 잘 되라고 한 일이라니까. 시모가 혹시 제 입에서 파혼 이야기라도 나올까봐 갑자기 저에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왜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가진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간호사로 평생 먹고 살 직업 있고 집도 있는데요. 저 새끼야말로 헬스 트레이너 못하면 돈 못 버는 놈 아니냐고요. 갑자기 현실이 파바박 깨달아지면서 이 결혼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제 표정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는 게 보였는지 예비 시모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집 달라고 했던 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 내가 그냥 너 어떻게 나오나 저 테스트 한번 해본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해 풀고 잘 지내보자, 응? 개소리잖아요. 진짜로 내 집 탐했으면서 딴 소리 하기는 저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정신을 차린 제가 그 자리 뛰쳐나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제 손목 잡으면서 예, 이렇게 파혼은 안 되지 하고 저를 억지로 앉히려고 하려는 게 아니겠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제 앞에 있던 물컵 들어다가 예비 시모 얼굴에 한 컵 그대로 물 뿌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친 뒤로 불티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난리였지요. 근데 진짜 마마보인지 지 엄마 편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테스트 해본 거래. 진심 아니래. 그런 장난에 왜 속고 그래. 우리 엄마 착해.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손 올린 적 한 번도 없어. 자기한테도 그럴 거야. 미친놈인가 싶었지요. 그 와중에 예비 신우였던 민서 언니는 저한테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예비 시모는 저한테 민서 언니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홀라당 번호를 불어버리면 은혜도 모르는 년 아니겠어요? 그년이 상견례 자리도 깽판 치려고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엿먹여? 당장 번호 내놔. 상견례 자리 찾아온 것도
저한테 경고를 주려고 했었다는 사실이라는 걸 알아버렸죠. 그 와중에 예비 시부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민서 언니한테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예비 시모가 얼마나 구워 삶았으면 정말 언니가 외로웠을 만했다 싶더라고요. 민서 언니를 정신병자로 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서 언니가 돈 가져갔다는 거,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매번 그랬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적 없대요. 그 돈 어머님이 꿀꺽하려고 언니 핑계대고 뜯어간 거라고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딸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콩가루 집안에 시집 못 갑니다. 사정을 다 들은 예비 시부께서는 멘털이 털털 털리신 건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결국 민서 언니는 소송 걸기로 마음 먹으셨더라고요. 자기 이름 빌려서 돈 편취한 것으로 시작해서 명예훼손에다가 구박당했던 증거까지 모조리 다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에 상담 기록했던 것도 있었고요. 학생 기록부에 그게 남아있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집 나오기 전까지 병원에서 처방받고 진단서 끊고 했던 거 제가 간호사잖아요. 언니 동의의 기록 찾아서 떼어드렸습니다. 와, 진짜 제가 도움이 다 될 줄이야. 저야 뭐 언니 등에 업혀서 언니랑 같이 그 인간들 복수할 수 있어서 땡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자 대면까지 했다니까요. 언니, 저 예비신랑 예비시모, 예비시부 이렇게 말이죠. 언니가 그 자리에서 소송장 내밀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했고 예비시부는 뭐가 진실이냐고 난리 나고 더 이상 궁지에 몰려 갈 곳이 없는 예비시모가 다 털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저 당신이 하도 민소만 챙기니까 내가 질투가 나서 그랬어. 우리 아들은 남자랍시고 강하게 커야 한다고 그러고 민소 쟤만 챙기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이 사람아, 도대체 몇십 년을 날 속여먹은 거야. 내가 정말 서러워서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고. 차별도 너무 치사하잖아. 어떻게 중고등학생밖에 안 된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아니, 누나 말만 들으면 어떡해요? 엄마 말도 들어봐야지. 정말 차별받은 사람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언니만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예비시부는 분에 이기지 못하고 예비시모의 뺨을 세차게 때려버렸습니다. 감히 내 아이를 내쫓아 니년이 돈 한 푼 없이 아이 키우는 꼴이 불쌍해서 결혼까지 해서 내가 같이 살아줬더니 같이 산 이유가 뭐야? 내 딸을 친딸처럼 키워주겠다고 사랑만 주겠다고 약속해서 받아준 건데 나한테 돈만 빼먹고 지금? 아빠, 엄마를 때리면 어떡해요? 미쳤어요? 미친 게 누군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이 새끼야. 꼴도 보기 싫어 너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 언니는 그런 예비시부한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민서 언니가 뭐 어릴 때 예비시부한테 고민 한번 안 털어놨겠어요? 자기 힘들 때 바쁘다는 핑계로 몰라줬으니까 그랬겠지요. 아무튼 예비시댁 식구들 서로 갈라서내 뭐내 난리가 났고 민서 언니는 예비시모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증거 모아주려고 열심히 도와줬다고요. 결국 오래 지난 일이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예비시부는 이혼하고 예비신우한테 가서 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몰라줘서 미안했다고요. 하지만 언니는 받아준 것 같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예비신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걔는 뭐 완전 대박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걔가 헬스 트레이너였잖아요. 글쎄 그딴 놈인지 저는 몰랐죠. 회원들한테 PT 비용 등쳐먹은 것이 발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글쎄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돌고 도는 법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인간 뭐 하는지 궁금해서 SNS 염탐이라는 걸 해봤더니 댓글에 장난 아니게 욕을 먹더라고요. 자세도 제대로 못 잡아주는 무늬만 헬스 트레이너라면서 돈 환불해달라. 너한테 PT 받고 허리 나갔다. 아주 난리가 아닌 거 있죠. 예쁜 여자 회원은 가격 깎아주고 남자 회원이랑 아줌마 회원들한테는 뻥튀기로 받아 처먹은 것까지 전부 걸린 겁니다.
거기다가 SNS 중독자답게 SNS로 식약처 인증도 안 된 물건들 팔다가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너는 사업자 등록증은 있냐? 현금 영수증은 왜 안 해주냐?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데 바로 나락갔습니다. 그쪽 집안 인간들이랑 연락은 안 하고 사는데 예비 신우 덕분에 제 인생 구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선물로 성의는 표현했어요. 비싼 건 아니고 한우 선물 세트랑 명품 화장품으로 말이죠. 기꺼이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엔 그걸론 부족하지만요. 남자 새끼들, 이제는 안 만나고 혼자 살아보려고요. 집도 있겠다. 평생 직장 다니겠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제 이야기 통쾌하게 잘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